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100포인트 딱 앞두고 오늘 13거래일 만에 쉬어갔나?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에서 3%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 가치들 이런 부분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이슈들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장이 있을 텐데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K 반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초반을 좀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라고 해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첫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3월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1공장이 이제 가동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고객사 테일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칩, AI5, AIB6, TSMC 제치고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워낙 규모도 큽니다. 23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라보는 테일러 공장에 대한 눈 굉장히 값어치 어떻게 더 점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첨단 공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라는 이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아버리는 식각, 붙이는 뭐 증착 이런 부분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 알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는 에이스급 엔지니어들을 대거로 투입하면서 아무래도 수율을 잘 맞춰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딱딱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보고 다른 고객사들도 제품을 주문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 중인데 경기도 용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가동. 이게 이제 내년 5월에서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더라고요. 1공장, 그러니까 1기 공장이 이제 가동했을 때 디램 생산 같은 경우에 월 60만 장에서 70만 장, 12인치 웨이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단위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65만 장이니까 딱 이게 절반 수준이잖아요. 65에서 평균 수준 70만 장. 요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요.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분주한 핵심 공장들의 모습 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블룸버그에서 마이크론의 마니시 바티아라고 운영 부분이거든요. 수석 부사장의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고위급 임원이잖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AI 메모리는 지금 전례 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C, 스마트폰만 아니라 최근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주가까지 튀어버리고 있는 자동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에 이어서 메모리 쟁탈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 중에 갑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공급사이기 때문인데 그를 딱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와 맞물리는 접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마지막에 또 언급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메모리 칩이 너무나 부족한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AI 인프라용에서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사양이 높은 반도체를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몸값이 치솟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희망적인 부분은 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는 올해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위 임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자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호황이 이제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 근데 가장 또 실생활에서 그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많이 할 거라고 비쳤는데요. 뉴욕 신규 공장 단지에 약 147조 원 투자 이런 계획도 알렸고요. 근데 양산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20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공급량을 빠르게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량으로 싸워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 단가가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반도체가 품절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당연히 보다 앞서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가 지속이 되겠네. 이것을 마이크론의 그 수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최근 이 기관의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마이크론 부사장의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좀 붙여놨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 급등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계약가가 거의 전 분기 대비해서 60% 급등하는 흐름들 그런 부분은 이미 트랜스포스에서는 전망을 했었고요.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버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용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다라고 또 재차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서도 많이 뜨던데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최대 수혜가 여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대만 쪽이고 디램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포스에서는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범용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나 HBM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디램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양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구조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범용 디램 플러스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트랜스포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제품의 계약 가격 이런 부분이 최대 38%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업체들에서 생산을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캐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강력한 서버 수요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범용이나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어진다라는 근거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이제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을 보니까 1,475원으로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해외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오히려 원화가 치고 올라가는 강세가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여타 주요국 통화국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달러 강세의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장기화 이런 부분도 부담이고요. 이제 관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분쟁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앞으로 재정 적자 부담은 항상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 자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미 달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점 부근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올해는 점진적으로 어쨌든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좋게 얘기한 거죠. 한국의 증시에서 봤을 때 이익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에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고 거실 경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 요인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작년 말 1,444원에서 올해 말에는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늘 1,475원이잖아요. 요 밴드 좀 보시고요.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 등 경기 민감국 통화국 더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주식 성과 통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떨어지지 않을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 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서 그 부분을 짚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골드만삭스에서는 체인지라고 해서 거시경제의 주요 테마를 6가지로 놨고 앞글자 따보니까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C, 첫 번째는 기후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부채 수준, H, 그리고 세 번째 A는 인구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이게 이제 투자의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에 대한 섹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N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 G는 글로벌 파편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 쪼개져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는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AI가 되겠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체인지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AI 투자는 초기에 인프라 투자에서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조력자,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올 한해 저희가 머니 트렌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것을 AI를 어떻게 경제에 그리고 산업 곳곳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신흥국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AI 하드웨어 반도체 수출의 약 70%가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엄청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자체 발전소 기업이 알아서 지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2030년 일본 전체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올해 투자 트렌드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이쪽에서 있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에서는 신흥국, 선진국 말고요.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유도 한국 주식시장 이익 성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익 성장이 우수하고 여전히 밸류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평가됐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포트 다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인플레는 완화가 되고 또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 금리는 좀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간 흐름들. 요게 된다면 사실 경제 정상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에서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어지는 거잖아요. 가파르게 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채권에서 가파른 수익률 곡선 이런 부분을 전망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ETF 작년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ETF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자금 투입하시고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는데 액티브형 그리고 하락 방어형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산군에 대한 배분 전략 역시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JP모건에서 K방산주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목표 주가 160만 원.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K방산주를 그냥 비중 유지도 아니고요. 매우 강력하게 비중 확대를 하라. 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총 수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년 사이에 22% 성장을 하면서 이 금액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와 그리고 탄약 쪽에서 각각 30% 가깝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잡혔는데 올해 역시 수출 모멘텀이 붙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여기 이제 별을 붙여주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고 160만 원 목표 주가고 올해부터 폴란드 K9 2차 실행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천무, 남은 물량 역시 인도가 시작이 되는 흐름들. K9의 2차 물량도 인도가 되고 그리고 천무 이런 부분도 이제 남은 물량 인도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폴란드 천무 97대, K9 82대 인도하면서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말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쏠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게 호주와 이집트 쪽인데 여기 수출도 가세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인데 29만 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K2 전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올해 하반기 역시 K2 전차에 대해서 2차 계약 이행 물량 이런 부분이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역시나 비폴란드, 폴란드 말고 핀란드 여기는 이집트 이런 부분에 다변화되면서 추가 공급에 대한 변화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LIG 넥스원 목표 주가 65만 원,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했으니까 보시고요. 탑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현대건설 오늘 52주 신고가 갔죠? 가고 나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KB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원전 플러스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3만 6천 원이었고 제가 리포트 전반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이 가장 높게 썼더라고요. 그게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요.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주가가 잘 가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KB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원전 기업에 대한 재평가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올린 거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나 그리고 홀테가 대형 원전, SMR 협업 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에 있어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최초로 3.5세대의 SMR 착공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은 우리 현대건설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원전 발주는 LNG 사이클과 좀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쟁은 제한적인 시장 구조에 선점 효과가 큰 기업들이 이익률이 좀 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안성맞춤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언급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볼 텐데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4,900선은 내줬지만 5,0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5,000선 찍고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5,000선 더 이후 확장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열릴 것이다. 의견은 뭐 있습니다. 항상 찬반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증시가 잘 갈 때 증권주가 호황을 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DB증권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실적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A라고 종합 계좌 투자이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돈을 더 유연하게 잘 굴릴 수 있는 하나의 면허를 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9월에 신청했거든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만약 이게 잘 된다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기업, IB 이런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발행 어음 소진율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낮지만 IMA 종합계좌 투자 이런 부분이 인가가 난다면 훨씬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D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배당 수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적어놨고 배당 우수형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가 뭐랄까요? 기업들이 투자자한테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맞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분리과세 요건 이런 부분은 충족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업종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게 NH투자증권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매력적이다라는 수준 이런 부분도 밝혀냈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 업계 최고 NH투자증권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DB증권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거의 28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23만 원으로 썼는데 이것도 올린 금액입니다. 목표 주가 이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린 게 23만 원. 그런데 현재 주가 한 27만 원, 28만 원 가고 있을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치는 한 3,700억 원인데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천억 원 이상 바라봤습니다. 환율 효과와 아이폰 수요 회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그러나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투자 의견은 중립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워낙 강세 전환 시 이익 감소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됐고요. 단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언급이 됐습니다. 광학 솔루션 카메라 부분, 아이폰 18 프로의 조리개, 베트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의 목표 주가 이런 부분, 투자 의견 중립,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 이런 부분으로 LG이노텍을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